김포시만 되면 실질적으로요. 과천시하고 광명시는 지역 번호가 0이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번호도 같아 이렇게 주장하지 그러니까 않겠어요? 번호가 0이고 길 하나 건너면 우리는 서울시야. 우리 먼저 해줘야지라는 논리를 하면 결국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모든 사실 경기도민들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서울이 뻥튀기 기기에 들어가서 몇 배로 빵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포를 시작으로 해서 고양, 구리, 광명까지 경기도 인근 지역은 서울에 붙이겠다. 이런 구상이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고양구 이런 곳들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긴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갈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현실성이 있을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안이 나왔어요. 네. 보통 이렇게 큰 구상 이런 거는 대선 때 이럴 때 나오는 거라 맞아요. 한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안인데 일단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정부는 아니네요. 여당에서 일단 나온 안 서울 메가시티 구상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보통 대선 공약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또 이게 저를 위해서 또 이런 이슈를 주나 싶기도 하고요. 여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 주민들은 굉장히 설레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다른 지역들도 광명이나 하남, 과천, 구리시, 성남, 뭐 고양시까지도 지금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파만파 파급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희망은 이게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될까에 대한 기대가 반 약간 회의감 반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면 참 좋겠다. 설레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김포에 계신 분들이 설레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건 그쪽에서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죠. 왜요? 집값 올라가니까요. 집값 올라간다. 우리도 서울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다른 지역들보다 김포가 조금 더 그게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도 그렇고 약간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게 약간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좀 받고 있고요. 그분이 오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면 항상 얘기한대요. 경기도민이 여기까지 왔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별 차이도 아닌 것 같지만 내심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되겠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서울이 돼야 하는 이유를 가진 경기도에 그 자치단체는 너무 많지 않겠어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포시만 되면 실질적으로요. 과천시하고 광명시는 지역 번호가 0이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번호도 같아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번호가 0이고 길 하나 건너면 우리는 서울시야. 우리 먼저 해줘야지라는 논리를 하면 결국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모든 사실 경기도민들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성남은 안 해줄 이유가 그 옆에 성남도 수원은 해줘야죠. 안 해줄 구리, 이유가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남양주 다 해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럼 경기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 개만 해줘가지고는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왜 갑자기 큰 서울 구상이 나왔을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정치인이잖아요. 여당 대표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최근에 경기도가 뭘 추진했냐면요.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를 나누겠다. 경기 북도, 경기 남도로 나누겠다라는 구상안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약간 견제적인 차원이 있고 김포시가 사실 먼저 던졌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김포시가 경기 북부로 들어가거든요. 북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냥 서울로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실 북부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북부에 있는 시들은 북부 남부로 갈라버리게 되면 또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남쪽이 좋잖아요. 분당도 있고. 그건 왜 그래요? 일자리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모든 아. 면에서. 그러면 북쪽에 물론 그런 이유는 있죠. 구분하게 되면 북쪽에는 세금이 부족하니까 국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긴 합니다만 그 주민들은 또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럼 남구가 갈라지면 남이 좋겠습니까? 북이 좋겠습니까? 결국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하기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도권 지금 내년 총선이잖아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빼앗겼다 이슈 선점을 사실 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네요. 기시감이 있어요. 들어본 얘기 같아요. 예, 이게 네. 대선 공약 때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 돼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왜 김포시가 편입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반대할 이유도 잘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강서구가 옛날에 김포시였잖아요. 강서구도 편입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조선 시대로 가면 사대문 안만 한양이었고 그 바깥쪽은 다 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네. 70년대까지만 60년대는 강남구가 시흥군이었고요. 그렇죠. 노원구는 양평군이었거든요. 영동이 왜 영동이에요? 영등포 동쪽이라서 그렇지. 영동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네. 따지면 결국에는 편입의 역사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편입이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또 김포시만 해주면 되는데 다른 시들도 아마 분명히 우리도 그럼 서울시 할래 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지는 일단 이슈는 던지고 선점은 했는데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 남북도를 가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게 얽혀 있는데 네네. 지역 내 총생산이 그러니까 GRDP가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의 차이가 크다. 그죠. 일자리나 인프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크기 때문에 네. 남도와 같이 가지 못하면 나는 서울이 되고 싶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자 일단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이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것만으로 집값이 3억씩은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써.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3억이 오를지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상징적인 않는데 이야기겠죠. 상징적인 이야기일 네. 거고요. 부동산 가격은 다 이게 지역 행정구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프라나 교통이나 학군이나 모든 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긴 한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경북에 보면 군위군이라고 있거든요. 군위군이 있는데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2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3개거든요. 서울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가 나눠져 있는데 송파로 되어 있는 곳이 조금 비쌉니다.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비싸요. 이게 해필이면 하남시보다. 그러면 이게 같은 위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3억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차이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건데 이게 일단 가장 민감하잖아요. 희망사항은 알겠어요. 지금 게시판 난리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4대 군사노선 이런 거 들었거든요. 네. 전군의 간부화, 네. 전국토의 요새화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김포가 서울에 되고 싶다. 그럼 김포는 지금 좋다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손 들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김포시장이 만난다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둘이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절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둘이 만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서울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편입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데 경기도가 해줄 리가 없습니다. 경기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김포시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가 오케이 안 해주면 경기도는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입양 보내야 되는데 나는 싫어. 내 자식을 지키고 싶은데 누가 입양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또 그럴 때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민심이 원한다. 그게 이제 이슈가 시민들이 되는 원한다. 거죠. 그래서 네. 주민 투표도 할 거고요. 시민이 원해도 아마 수많은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못해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과연 도와줄까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추진했다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대놓고 반대는 못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또 여당 좋은 일,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왜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해요? 이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게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빼앗겼다. 이슈를 우리가 선점하고 주도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여당이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실현 가능성이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시 하나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면은 주민 투표하고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천시하고 광명하고 구리하고 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김포시도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라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반대할 수 있을까 지자체장이. 그러면 결국에는 일파만파. 결국에는 경기도가 없어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메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가 그냥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에서 충청도가 경기도가 되고 순차적으로 전국이 이제 그렇게 메가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서울이 사실은 문제는 있잖아요.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희소성이 문제인데 희소성이 왜 생기냐면 서울의 인서울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울의 희소성을 얘기하거든요. 희소성이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수요를 줄일 수가 없었는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땅을 늘려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일본 보면 도쿄도가 경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만약에 메가로 경기도가 돼버리면 저는 서울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럼 뭐하러 인서울하지? 가치가 희석된다. 네. 대신 이제 구별로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같은 데는 강하겠지만 서울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큰 이슈가 너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던져졌기 때문에 네.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논의의 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네, 진짜 맞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이 와중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금리를 또 올려요? 금리 올린다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은 저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린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 보금자리 금리를 11월 7일부터죠. 일반형은 0.25%,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형 10년형 같은 경우는요. 4.65에서 4.95%가 되고요. 5% 다 돼가네요. 네, 우대형도 4.25에서 4.5% 정도 되니까 금리 많이 올라가죠.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2022년생은 역차별을 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2년 내에 출산하게 되면 저리 대출을 해주거든요. 저리 대출이 1.6에서 3.3%입니다. 금리가. 그리고 전세 대출은 3억 원까지 1.1에서 2%니까 아니 요즘 1.6에서 3.3%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상담을. 애 놓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출산해가지고 저리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2년 내 출산이거든요.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2년 내면 202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나 2022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나도 대상이 되냐 그러니까 네. 국토부 말 안 된다. 2023년생까지만 해준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2023년이라고 하니까 대책 발표일이 2023년이니까 발표일 기준으로 1은 아니고 발표 연도 기준으로 2023년까지는 구제해 주겠다고 하니 2022년에 출산한 분들은 또 굉장히 섭섭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칸막이 효과. 근데 모든 정책을 발표하고 혜택을 드리는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그 칸막이 직전과 직후. 그럼요. 요게 항상 5일은 되고 6일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39은 되고 40은 왜 안 됩니까? 이런 논란 항상 사실 있어요. 기준이 2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고 저는 차라리 그냥 2024년 1월부터 출생하는 경우 네. 아니면 대책 발표일부터 출산하는 경우라고 했으면 차라리 좀 더 명확했을 정밀하게. 텐데 네. 근데 2년이라고 하고 갈로해서 2023년이라고 하니까 갈로요. 예, 작은 글씨로 괄호로. 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은 사실 또 열받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 정책 발표할 때 특히 집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건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기 이게 때문에 돈이 걸리니까요.
굉장히 정밀하게 정말 아기를 다루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 당국자들이 살짝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칸나기 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개발 계획 중에 용산 정비창 부지 제가 이거 기사 보고 이야기 들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살아생전에 오래됐죠. 개발이 되긴 되나 했는데 이 개발됩니까? 이게 그 유명한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 아니 단군일의 최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이게 원조예요? 네, 둔촌주공 되기 네. 전에 여기가 원조인데 아마 2008년, 2007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고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무산이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용산구의 뭐 희망이라면 희망이고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10년 넘게 이제 10년 만에 다시 추진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 구역 지정 제한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하겠다. 2028년에 기반 시설 준공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동을 걸었다. 발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용산은 또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기가 여의도까지 가겠네요. 갈 수도 있죠. 용산 네. 여의도 연결되어 있고 항상 다리 건너면 축이잖아요. 여의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네. 연결되어 있고 여의도는 지금 또 특별계획구역 해가지고 재건축 호재로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핵심 지역들 강남, 여의도, 용산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장님 전 진짜 헷갈리는 게 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팍팍 얘기를 하는 거는 공급을 늘리고 싶어서 그러는 선의가 분명히 있겠지만 있죠. 이런 게 나오면은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땅값도 뛰고. 맞습니다. 이거 좀 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뒀다면 언제까지 둬야 될까에 아. 대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두 마리 토끼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공급이 안 되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또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보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이 냉탕이다 온탕이다 본인이 달라요. 체감하시는 온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어떤 동네는 보일러를 지나치게 돌리고 어디는 추운데 에어컨 틀고 지금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더운데 볼로 더 틀어주는 거죠. 그러게요. 자, 그리고 분양시장에서 네. 저는 이거 참 희한하던데 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네. 분양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네. 내가 많이 모자란가? 그냥 가격표를 확인하고 싶은데 무슨 타입이 이렇게 많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분양가가 달라요.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 2010년, 200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1층, 2층, 3층 이상은 그냥 똑같은 가격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층수뿐만 아니라 동, 타입, 일조권, 조망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우리 소개해드렸죠. 이문 아이파크잖아요. 네. 이문 3구역. 여기가 보니까요. 전용 84가 분양가가 108개가 됩니다. 네? 108개. 전용 84 분양가가 108개니까. 분양가 메뉴판에 메뉴판. 전용 84제곱미터의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 가격만 108가지. 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니 같은 아파트잖아요. 같은 아파트의 전용 84임에도 타입에 왜 따라서 그런 구조에 거예요? 따라서 층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동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보면 저는 결국에는 뭐 건설사들은 소비자들한테 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분양가를 올리긴 올리는데 일부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층에 또 향이 안 좋은 네. 쪽은.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걸 좀 분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또 이게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8개의 가격표에서 이게 가장 낮은 가격부터 가장 높은 108번째 가격까지 하나씩 더해주면서 가격을 올린 걸까? 하나씩 빼면서 가격을 내린 걸까? 제가 볼 때는 108개면은요. 한 70개는 올렸고 30개는 또 살짝 내리지 않았을까. 평균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면 진짜 108번뇌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아니 소장님 이게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108개의 메뉴판을 들고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됩니까? 일단은 저도 이걸 보긴 했는데요. 우리가 동을 선택할 수는 없고 결국 청약할 때는 타입으로 선택하거든요. 84A, 84B로 가기 때문에 일단 평면 구조 봐야 되고요. 포베이 구조, 우리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조권 채광이 좋은 방이 나란히 있는 게 베이거든요. 그럼 거실 안에 방 3개가 있는 포베이 구조가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일반적이라면 포베이 구조를 그냥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 도면 보고 향,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 보고 84A, 84B, 84B를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층을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메뉴판 중에 네. 우리가 다 골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냥 당첨이 돼서 그 동이 당첨되면 그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8개가 우리 모두 다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고르는 건 내 맘이잖아요. 일단 고르는 거는 타입으로는 고를 네. 수가 있습니다.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중에 저는 항상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보고 향 보고 아니 그것도 물량이 얼마나 마지막으로 많은지. 한번 알려주세요. 판상형이라는 건 뭐예요? 판상형 구조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냥갑 구조를 말하는데요. 거실 발코니 창을 열고 뒤에 주방 창을 열면 그냥 맞바람 칠 수 있는 반듯한 구조를 우리가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방 나란히 있고 맞바람 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80%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아 그러면 당첨 확률은 좀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물량을 많이 하죠. 그러면 판단해야 될 게 뉴홈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단지다 그러면 역선택 가야죠. 이거는 경쟁률이 2배, 3배 높게 나오니까 역선택을 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난 유니크하게 북향 이렇게. 북향. 그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네. 확보된다면 3억 먹는 것보다 1억이라도 먹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임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